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어제 올해 첫 FOMC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은 FOMC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시장이 지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동결 시나리오가 우세해서 그런지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고용을 관한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주 말 그대로 긍정적인 스탠스, 네. 메시지였던 것 같고. 단어까지 바꾸면서. 네. 기존의 문구들을 다 삭제해가면서 그러니까 방향은 일색으로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고 견조하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좀 신경 쓰였던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신경 썼다기보다는 좀 주목해서 봤던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중립금리가 지금 딱 적정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이제 호사가들 중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미 묻혔지만 있었는데 추가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임플라잉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했지만 말미에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더없이 좋은 FOMC 회차였다고 봐요.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인플레이션 말미에 이렇게 내리냐 올리냐 했을 때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도 동결하고 내리고 이랬을 때 굉장히 시장에 혼란이 가중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그제의 FOMC는 아주 클리어했어요. 경기는 굉장히 견조했고 그래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이게 제가 바라는 이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의 제가 바라는 아주 골디락스까지는 그렇지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 모습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는 건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소비 때문에 우려들이 좀 많고 그런데 특히 개인 저축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회자는 안 되지만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만 전미 가계의 GDP 대비 부채율이 68점 해서 하여튼 0.9%, 0.8% 정도 살짝 증가하게 했어요 분기별로. 근데 큰 대세의 지장은 없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0% 정도 GDP의 가계 부채가 100% 정도 갔다가 지금 탄력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큰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운 표현을 좀 드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소득층, 요새 이제 저소득층이 되게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K자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건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항상 국가별로도 종목별로도 이따가 우리 AI 옥석 가리기도 얘기하겠지만 늘 K자 성장, 분배라는 게 정말 공평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이 경제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투자 수익률을 쫓는 사람으로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K자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고소득층이 경제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은 지금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선거 이전까지 계속해서 카드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 배당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에서 이제 아이파 근거로 상호관세가 불법이냐 위법이냐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또 쉬고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가 달라지겠죠. 이게 완전히 위법이야라 그러면 이 관세 배당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조금 변동성이 야기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한 1980억 달러 정도 관세 수입을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버리게 되면 이걸 다 돌려줘야 되고 정부에서는 또 기다려봐 슈퍼 301조 무역 확장법 이런 걸로도 때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상계 처리해. 지금 미국 기업들 정부 상대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빨리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약간의 혼란이 가중될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관세 배당은 없는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작년 말에 전망한 시나리오를 보니까 한 6가지로 쭉 전망을 했는데 요지는 합법이야 문제 없겠죠. 위법이야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조건부로 이제까지 거뒀던 건 유지하되 앞으로는 걷지 마라든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비에서 좀 중요한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최근에 그 저소득층의 소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나 또 좀 크게는 주식시장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소비 모멘텀이 저는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OBBBA 감세안 오빠 법안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그게 이제 원래 미국이 피스컬 이어가 10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오빠 법안의 감세, 뭐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설비 투자 1회 인정 이런 것들 친기업 친가계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10월부터 딱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셧다운. 그러니까 이제 10월, 12월은 연말이고 이러니까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현지의 각종 보고서들이 보니까 대형 구루 하우스들이 보고서가 이 소비 모멘텀에 대해서 적지 않은 회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소비가 조금은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지금 뭐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셧다운 이야기 다시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노이즈가 있는데 중간 선거 전에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또 어떤 행동이 나올지가 궁금하고 사실 노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요즘 시장은 트럼프를 잘 안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좀 표현을 드리면 트럼프의 말을 신경을 안 쓰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막 정책하겠다, 뭐 조치하겠다 그리고 말 바꾸고. 뭐 그거야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내용의 일색을 보면요. 작년 연말에 호사가들 중에 어포더빌리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감당 능력 내지는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원론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대비 내 임금 상승 속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어. 그래서 확장해서 보니까 집도 그래서 못 사. 이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일단 주택 관련해서만 보면 미국 같은 데 굉장히 독특한 게 미국 계시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싱글 패밀리 홈 1인 가구의 수요가 전통적으로 높습니다. 적게는 150만 호, 많게는 700만 호 정도 레인지로 항상 부족해요. 지금 현재 300만에서 한 400만 호 정도가 원래 부족한 나라고 공급 자체가 못 따라가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것이지 그 캐시실러 이런 것들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이미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트럼프 탓, 제가 뭐 트럼프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각종 그 조치들 보면 페니메 프레디메한테 한 3주 됐나요? 200억 달러인가요? 뭐 2천억 달러인가? 그 MBS 사가지고 금리 낮춰라. 이게 또 중요한 거는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데 그때 적용되는 게 MBS 금리란 말이에요. 모기지 채권입니다. 그거를 금리를 낮추라는 게 뭐 좀 편하게 표현드리면 본인 탓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표심을 위한 거니까 이런 조치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단편적으로 뭐 마두로 때려잡아서 유가 지금 낮추겠다는 거고 벌써 미국 현지의 갤런당 유가 가격이 지금 3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못 참고 2주 전에 또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그 편한 인터뷰에서 나 이거 만족 못하고 2불 밑으로까지 떨어뜨려 버릴 거야. 위 이상층 국민들 또는 어포더빌리티를 제고시켜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감세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아마 언론이든 어디든 월가에서 이 컨섬션 모멘텀, 소비 모멘텀에 대한 말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OBBBA 감세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소비단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증시 흐름도 좋았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좋기는 했었지만 미증시의 앞으로의 상승 어떻게 흘러갈지 요즘은 우리 시장이 너무 강해서 우리 시장이 올해 1월만 20% 넘게 올랐대요.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네. 미장은 어떻게 일단 평가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제 지정학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시장에 따른 어떤 마이크로한 이슈들을 살피는 편입니다. 매크로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작년에 사실은 좀 잘못된 전망을 했어요. 한국 저희 펀더멘털 리스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 펀더멘털 수치를 갖고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맞아요, 그게. 작년 연초부터 이게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 질문 주셨을 때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펀더멘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까 싶다. 보기 좋게 빗나갔죠. 제가 간과한 게 정권, 정부, 정책적인 지원, 정부의 의지를 간과한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미국으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트럼프가 지금 자국 우선주의, 전 세계 경찰 로컬에서 이제 반을 떼면서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했던 거를 미국에다만 쏟아 부으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래서 올해도 적어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는 일단 기간이 멀기 때문에 지금 로데이터가
뭐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니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야 되겠죠. 네, 펀더멘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 시장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체질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속에 코스닥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시장을 부흥하려는 의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증시의 상승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강점을 해주셨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ASML의 실적을 보면 4분기 수주액이 시장 예상을 무려 2배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AI 붐, AI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건 지금 1,700명 가까이 또 감원이 되기도 했어요. 네. 원래 해고 감원은 기업 주가에는 호재죠. 네.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요즘 막 AI가 성장을 하면서 인력이 많이 감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는 것 그건 같아요. 조금 긴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AI 덕분에 감원하고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고 이거는 기업의 또는 경제 산업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주는 네. 그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더 확대되고 숫자가 뭐 임계치는 어딘지 커지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우려를 뭐 너무 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건 좀 기회비용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 단계인 것 같고 네. ASML 말씀해 주셨지만 2주 전 TSMC 실적, ASML 이거 딱 두 가지만 보자면 AI 성장세 작년 우리 12월 달에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까? AI 과잉 투자 이것 때문에 돈 못 벌고 있어서 AI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또 뭐 사상 누가가 아니냐? 그 이슈는 이제 조용하죠. 왜냐하면 TSMC는 AI의 핵심인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고 그 실적이 어마어마했고 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ASML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분야가 이렇게 사상 초유의 실적을 계속 시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AI 성장세 물론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발표된 아마존에서 또 AI 네. 뭐 어마어마한 숫자는 막 몇십 조씩이면 70조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앞다투에 계속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질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AI의 어떤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I 성장세는 그때도 이런 표현 드렸지만 지금 인프라 투자 기간입니다. 인프라 투자 기간이 뭐 한 1, 2년, 2, 3년 후에 끝나고 나면 AI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정말 각계 각층의 각 분야의 AI가 접목이 되면서 사회 전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라든가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까 저는 좀 흐뭇한 시각으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AI 산업인 것 같습니다. AI 산업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칩 쪽을 볼 때 엔비디아가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 MS의 마이아 200이죠. 마이아 200은 또 특징적이었던 게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죠. 이렇게 빅테크들의 자체적인 칩 개발과 함께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탈 엔비디아를 우리가 우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네. 같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때도 한번 이런 맞아요, 살짝 맞아요. 다뤘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그 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독점 유지할 수 없죠. 그게 지금은 AI 초반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AI가 정말 이제 경쟁사가 많이 들어오고 아까 그 마이아 200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TPU라든가 TPU,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엔비디아발 요만한 그 GPU 세트가 몇 억이고요. 이거를 몇 개 모아놓은 게 한 30억씩 50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시장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쟁사도 생기는 것이고 엔비디아도 어느 순간에는 이 가격을 다운시킬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국 시장에는 더 확장의 어떤 기반이 공고해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게 해석을 하는 입장인 거고. 네. 그럼 아직 지금으로부터 몇 년 동안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좋은 표현을 해주셨지만 AI 시장이 정말 파이를 키우는 이런 과정이다. 당분간은 뭐 1, 2년 동안은 그렇게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들어요. 자,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 시장 국내를 보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미묘한 신경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죠. 네, 경쟁 관계인데 어제 양사 모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하이닉스는 다른 경쟁사가 쫓아오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독보적이다.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주가도 반응을 해주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AI 산업,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릴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결국 저는 네. 좀 쉽게 접근하자고요. 저는 그 주가의 중장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는 매출 성장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장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그걸 네. 직관적으로 보는 게 매출이잖아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EPS 성장률, 이익 성장세가 주로 움직여요. 이따가도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매출액 그 배트맨, 그러니까 브로드컴과 M7을 더해서 그 친구들의 매출액 연간 성장률하고 분기별 EPS 성장률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기회 되시면 볼까요? 한번 네. 띄워주십시오. 네. 매출액 성장세를 보면요, 최근에 M7 중에 지금 보이시네요. 그 이틀 됐나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는데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네. 저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 성장세를 한번 봐보세요. 최근 2년 동안에 살짝 꺾이고 있죠. 네. 그리고 주가가 괜찮은 기업들은 뭐 절대 수치는 틀리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지키고 있고 네. 몇 개 기업들은 연간 매출 규모 자체가 서서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의 주가가 미리 꺾이고 있는 거는 수익화를 할 수 있느냐, 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이 공고해지고 있느냐, 약해지고 있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수치들은 괜찮게 나왔는데 애저 서비스, AI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하는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매출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저 매출 하향 추세에 그대로 녹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단기 주가를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익 성장 그리고 매출 성장 당연한 이야기지만 AI 산업 특히 기업을 옥석을 가릴 때 이 두 지표를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AI 산업을 말씀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네.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하락세냐 아니냐는 또 별도의 문제긴 한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깨질까? 모르겠어요. 장중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저께 좀 빠지더니 오늘 조금 또 오르고 네네. 있고 기본적으로 금리 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우리나라가 2.5% 됩니까? 정책금리가. 미국 상단으로 3.75입니다. 성장세, 자, 두 번째. 아까도 앵커님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의 GDP 분기 성장률이요. 작년 1, 4분기 마이너스 0.5, 그것도 금수입이 많아서 마이너스였는데 2, 4분기에 3.8% 성장했습니다. 3, 4분기에 4.3% 성장했어요. 4, 4분기에 지금 GDP나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4, 4분기 GDP 성장 예상치가 일주일 전만 해도 5.4%였어요. 그런데 어제 무역 수지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조정한 게 4.4%입니다. 하향 조정한 게 4.4%예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분기 GDP 성장률 0.5에서 1% 간당간당합니다. 이러면 환율이건 금리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듣기 편하신 내용으로만 먼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는 민간 부분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큰 어떤 경제 또는 지정학적인 움직임의 저 끄트머리 어떻게 보면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수혜를 받는 뭐 종목 또는 업종인데 그걸 주로 리드하고 있는 국가 경제가 미국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환율이라는 게 1,400원이 깨져서 1,300원으로 고착화가 될까 당분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변동이 있겠지만 환율이 1,400원 아래로까지 내려와서 그거를 유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네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트럼프는 달러가 많이 하락했다 보지 않는다. 달러 약세를 용인을 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전통적으로 환율하고 유가는 전망할 수가 없어요. 전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펀더멘탈하게 쭉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해지 수요도 워낙 많고 이 환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도 저희보단 분석을 잘하시니까.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하게 봐야 되는데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죠. 이틀 전에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방금 표현해 주신 대로 약달러를 용인하는 듯한, 용인한 건 아니에요 절대. 뉘앙스가. 그냥 코멘트 한 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 2월 달에 입각한 이후에 트럼프 입에서 나는 약달러를 원해라고 한 표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도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 저는 근거는 아직 못 찾겠다는 거. 두 번째,
미국 정책 방향을 누구 입을 통해서 주로 참고를 할 거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트럼프와 스캇 베센트 중에 저는 스캇 베센트를 단연 꼽고 싶어요. 스캇 베센트는 시장 참여자고 헤지펀드에서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이제까지 쭉 한 1년 정도 쭉 보면 그분이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2월 16일인가요? 그 오버오피스에서 인터뷰 한 번 했죠. 5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10년물 금리 잡아서 물가 낮출 거고, 유가 잡아서 또 물가 낮출 거고, 3%대 성장 유지시킬 거고 등등등.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방향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네. 뭐 환율, 금리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저께 트럼프가 약달러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직후에 스캇 베센트가 우리는 정책으로 그렇게 가정하는 정책 아니야. 기본적으로 강달러 정책이야. 그리고 달러는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반영하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가 미국 경제를 그렇게 만들 거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히 트럼프 말에 무게를 둘까? 스캇 베센트의 말에 무게를 둘까? 저는 스캇 베센트의 논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용인 가능한 네.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달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